자, 그러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음소거가 되어 있네요. 예, 미안합니다. 음, 어, 지난 시간 말미부터 이제 은행의 경영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은행의 경영 원리를 보려고 그러면 먼저 은행의 현황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통해 가지고 은행의 현황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나눠서 자산은 뭐 현금이나 아니면 지준 또는 이 항목을 시제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 있고 대출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건물 같은 그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출 부분이죠. 대출.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하는 기관이다 라는 것이 은행의 기본 원리입니다. 대출이고, 그래서 전체에서 봐서 이 대출이 거의 한 70% 정도는 됩니다. 대부분 은행들이 한 6, 70%, 6, 70%는 됩니다. 대출 때 보면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소비자 대출, 뭐 이런 것들 있죠. 전통적으로 봐서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원래 전통적으로 은행의 가장 큰, 은행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은행의 시작이었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 기업에 대한 대출의 규모는 많이 줄고, 부동산 대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일부 기업 대출도 있지만, 이 많이 늘은 부분은 주로 소비자,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대출이 요즘 은행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은행이 아니라 미국 은행이죠. 미국 은행마저도, 우리나라 은행도 그렇고 미국 은행마저도 이 부분이 지금 은행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그 다음에 부동산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아파트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소비자대출, 뭐 이런 것들이 주가 됐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주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계에 대한 대출이 주가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기업에 대한 대출이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해버리죠. 직접금융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또는 이제 뭐 비은행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조달하게 되죠. 그리고 은행은 소비자 대출, 이 큰 부분을, 부동산 대출, 소비자 대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은행의 자금 원천은 대부분 이제 예금이죠. 예금인데 뭐 정기 예금이 주다라는 거죠. 소액 정기 예금이 주고, 은행의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자 여기에서 은행의 이제 영업이란 것은 어떤 영업이냐, 어떻게 되느냐. 뭐 쉽게 이야기해서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준다 라고 이야기했죠.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100만 원의 예금이 들었다 그러면 그게 은행의 시제금이나 아니면 지준 항목으로 그것들이 현금은 들어옵니다. 양쪽에 오른쪽 부채에서는 예금이 늘어나고 왼쪽 자산에서는 시제금이나 지준 항목으로 이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자 왼쪽 자산에 이제 시제금이나 지준으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은행 자체는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죠.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들어온 돈을 일부는 일단 지준으로 남기고, 필요 지준. 그게 법적으로 10%라면 10%는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남기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5%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은행이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여유있게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정책적으로 5%로, 10%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지준은 남기고 나머지는 대출을 해주는 거죠. 대출을 해주든 아니면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쪽이 훨씬 나은 거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이자는 또 받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사실은 대출해 주는 것이죠. 당연히 대출해 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는 유가증권 투자 수익률, 이자율보다는 대출 금리가 더 높다는 이야기죠. 더 높으니까 보통 대출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해 주는, 이게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100만 원 예금이 들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필요 지준, 이게 법적인 지준이든 아니면 은행이 정책적인 액수든 일부를 이렇게 남기고 나머지는 이만큼 대출을 해주는, 이게 일반적인 은행의 형태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면 이 자산 변환이 발생한다. 특정 성격의 부채를 매도해 조달한 자금으로 이와는 다른 성격의 자산을 매입한다. 즉 부채를 만들면서 예금이 들어온 것은 은행으로 봐서는 부채를 만든 겁니다. 부채를 만들면서 돈을 얻게 됐는데 그 돈을 돈으로 안 갖고 있고 다른 자산으로 변환시키죠. 대출이라는 자산으로 변환시킨 겁니다. 가장 은행의 수익성을 많이 주는, 물론 이제 무조건 수익성을 추구하면 안 되죠. 어느 정도 위험 관리 내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위험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가장 높이는 그런 자산으로 변환을 해주는 것이 은행 경영의 기본적인 요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만기를 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기로 빌려 장기로 대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대부분 단기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 수표 발행이라는 용어는 그냥 바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게 바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는 것은 만기가 없죠. 그냥 다음날 당장 빼갈 수 있습니다. 빼가는 데 대한 제약이 없으면 이거는 아주 단기적인, 넣었다가 그 다음 그날 바로 다시 빼갈 수도 있습니다. 즉 단기로 은행은 다 돈을 조달하죠. 조달하는데 뭐 지준에 관계없지만, 시저금은 관계없지만 대출은 최소 만기가 1년입니다. 대출은 뭐 그냥 무조건 만기가 1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씩 계속 롤오버를 시키죠. 롤오버 시키는데 어쨌든 무조건 1년이다. 그리고 보통 그것보다는 더 길다는 거죠.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해 주죠. 그래서 단기로 빌려 장기로 대출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뱅크런의 일회가 생기죠. 은행 유동성 문제가 여기에서 생깁니다. 두 개의 만기가 불일치합니다. 단기로 조달한 자금이 금방 찾으러 왔을 경우에 이 돈을 환수받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응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조달했으면 조달할 땐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달한 돈을 찾으러 왔을 경우에는 즉시적인 응대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은행에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이제 필요 지준을 가지고 있죠. 대략 100만 원 예금했으면 그 대부분 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금했다 그러면 그건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100만 원씩 예금한 사람이 많죠. 많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또 당장 찾으러 오지는 않더라. 한 찾으러 온다 그러면 한 5명이나 10명 정도. 뭐 대부분 5명이 찾아오고 뭐 10명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100만 원에 1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유동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태고 세상이라는 것이 이제 비정상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죠. 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뭐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돈 다 찾습니다. 불안하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죠.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많은 돈의 수요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은행 자체, 은행업의 하나의 이제 제일 큰 제약이고, 그 다음 문제점입니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은행업의 패턴이죠.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를 제일 처음에 유동성 관리 문제를 합류했죠. 즉, 은행 경영에서 가장 중시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유동성 관리입니다. 만기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조달하고 운영의 만기 불일치 때문에 그 유동성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유동성 관리가 첫 번째 문제야. 관리 못하면 바로 부도죠. 그 다음에 자산 관리 문제. 자산이란 것은 이 조달된 자금을 어디다 운영하느냐? 주로 대출이라고 해야겠죠. 대출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대출, 유가증권. 그러니까 수익성 높은데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수익성이 하나지만 수익성만이 아니라 자리란 것은 위험도 관리해야 됩니다. 위험. 그러니까 부도가 날 위험을 억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도 안 날 때 부도 안 날 때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잘 운영을 해야 된다.
아니면 유가증권을 할 때도 유가증권도 가능한 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을 잘 찾아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자산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채관리. 부채관리는 이제 예금 부분이죠. 예금도 있고, 그 다음 은행은 자기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은행이 자산으로 유가증권도 가지고 있지만, 또 대출을 더 많이 하기 위해 가지고, 덩치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또한 예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신용으로 돈을 조달하죠. 자기신용으로 돈을 조달한다는 것이 은행이 채권을, 자기 이름의 채권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거죠. 예금하고 그 다음에 은행의 자금 조달, 그러니까 은행의 채권 발행, 이거죠. 은행의 채권이 일반적인 채권하고는 좀 다릅니다. 달라서 금융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게 그 CD입니다. 은행은 단기 채권으로는 CD를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소위 금융채를 발행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의 발행. 그 다음에 자본 적정성 관리. 자본 적정성 관리. 자, 이 유동성 관리는 아까 이야기했죠. 부도가 안 나도록 항상 현금, 흑자 부도가 안 날 수 있도록, 흑자가 되더라도 돈 찾으러 왔을 때 못 응하면 부도입니다. 그래서 흑자 부도가 안 날 수 있도록 현금을 잘 확보하는 것이, 현금을 적절하게 확보하는 것이, 그렇다고 현금을 쌓아놓는다 그러면 은행 수익성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만큼 잘 쌓아놓은 것이고, 자산은 대차대조표에서 왼쪽 부분이죠. 왼쪽에서는 수익성을 추구해야 되죠. 수익성을 얼마나 잘 추구할 것이냐, 위험 관리 내에서. 부채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예금하고 그 다음에 예금하고 그 소위 이 자금 조달하고 이걸 어떻게 잘 해가지고 저비용으로 그 부분을 관리할 것이냐. 자산은 고수익인 것이고 부채 관리는 저비용 문제입니다. 낮은 이자율로 예금을 유치할 것인지, 낮은 이자율로 많은 예금을 유치할 것인지, 아니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CD를 발행할 것인지, 이제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본 적정성 문제는, 이건 부도의 방지죠. 부도의 방지. 은행의 건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건전성이라는 것은 부도가 나는 사태를 막는 겁니다. 유동성 관리 잘못해서 부도가 났다고 그랬죠. 그건 흑자 부도입니다. 흑자 부도 이야기고, 이 자본 적정성 관리는 적자가 나서 부도가 나는 거. 적자 부도가 나는 사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적자 부도가 어떻게 나느냐? 자산 부분에서 돈을 떼이는 겁니다. 돈을 크게 떼어버리면,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부채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자기 자본하고 합친 겁니다. 합친 건데, 이제 자기 자본 자체가 이제 버퍼 역할을 합니다. 하는데, 한꺼번에 돈을 많이 떼이면 그 자산을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산 다 날리고 나면 그 상태는 바로 부도 상태입니다. 유동성이 있더라도 부도인 거죠. 기술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이 소위 가치가 뭔가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도가 나죠.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큼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본이 그 버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자본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자산이 굉장히 관리 잘해가지고 위험도가 낮다 그러면 자본은 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최근에 더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기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자본 적정성 관리를 하다 보니 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소위 금융위기감은 딱 터지고 나니까 모든 은행이 다 부도인 겁니다. 자, 자본 적정성. 그러니까 그런 사태에도 버틸라 그러면 굉장한 많은 자본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기존에 가능한 한 뭔가 수익성 유지로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최소한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가, 물론 최소한의 자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본에 비해서 은행 규모를 키운 겁니다. 자본에 비해서 은행 규모를 굉장히 많이 키웠는데 이제는 함부로 키우지 말라는 얘기죠. 함부로 키웠다가 한번 이 부분에서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자본을 한꺼번에 다 날리는 수가 생긴다. 그래서 키우려고 그러면 알아가지고 자본도 충분히 많이 키워라. 충분한 버프를 가져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본 적정성 관리입니다.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이게 큰 이슈가 되면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이 요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옛날에 비해서 규제 감독 시 여기에 대한 자본 어느 정도 보유량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소위 이제 바젤 2, 3라는 이야기가 이 자본 적정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은행이 자본을 가져라라는 것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게 이 네 가지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체 대차 대조표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좀 기술적인 문제로 관리 내용을 본다 그러면 소위 신용 위험 관리와 이자율 위험 관리 이겁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은행은 신용 위험과 이자율 위험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신용 위험 자체가 자산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자본 적정성 관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자율 위험 자체가 또한 부채 관리, 유동성 관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대차 대적배 상의 불중 이야기가 위에 있거든. 밑에는 상품적으로, 기술적으로 봐가지고는 이런 두 개의 유형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용위험이라는 것은 소위 부도위험입니다. 대출에 대한 부도위험이죠. 신용위험은 대출했는 부분이 떼일 수 있는 그 위험, 그것을 가능한 한 줄여야 되는 거죠. 줄이지만 그런다 영어로 만들지 못합니다. 원한다면 영어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로 만들면 대출을 못하죠. 진짜 대출 위험이 0인데만 찬다면 100% 확률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0인데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거의 0에 가까운 데를. 그렇지만 그런 데는 몇 개 안 되죠. 그런 데만 대출하고 나면 은행이라는 것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감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은행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 내의 신용위험 관리다. 그 다음 이자율 위험이라는 것은 금융위기 때 한번 된통당했습니다. 된통당한 것이 모든 은행, 우리나라 은행도 당했고 미국 은행도 당했고 유럽 은행도 된통당했죠. 한번 금융위기가 생기니까 이자율이 완전 천정부지로 뛰는 겁니다. 뛰는데 자, 이자율이 뛰면 은행은 좋은 게 아니냐. 근데 좋은 게 아닌 게 단기로 조달하는 예금 이자율은 오르는데 장기로 운영하는 대출 이자율은 안 오릅니다. 지금 새로 대출하는 것은 이자율을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죠. 그러나 대출은 기본적으로 5년, 1년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 기간 내에 있는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올리지 못합니다. 즉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지고 양쪽에 조달하고 그다음 운영하고 자금에서의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은행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은행의 소위 자본 적정성 부분, 자산, 부채 이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이제 관리를 잘 해야. 기술적으로는 이 두 항목 신용하고 이자율 관리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세부적으로 다시 이제 더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있는 유동성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이 정도만 보게 될 것 같은데, 유동성 관리와 지주군의 역할. 그러니까 지불준비금, 지준이라는 것은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지급. 그러니까 예금에 대해서 찾으러 왔을 때 지급을 해야 되죠. 예금에 대한 지급이죠. 지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돈, 그것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과 지준을 충분히 보유한 경우에 예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부채가 예금이 100만 원이고 은행 자본이 10만 원이다. 예금이 100만 원이고 은행 자본이 10만 원이다. 자산은 지준이 20만 원이고 대출이 80만 원이고 정권이 10만 원 이런 은행이 있다. 거죠. 그러니까 예금 100만 원에 비해서 한 20%만큼을 항상 준비해서 금고에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 중에 1명 정도까지 온다 그래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있을 때 보통 은행에 돈 찾으러 오는 것은 아까 말한 특별한 일이 안 생긴 한에는 100명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옵니다. 100명 중에 하나는 안 옵니다.
한 1000명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금 중에서 뭔가 하면 1%도 안 찾아러 옵니다. 매일 찾아러 오는 것이 한 0.1%. 물론 찾아러 오는 건 1% 되겠죠. 그러나 새로 또 예금 들어오는 것이 또 거의 한 0.9%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트로 은행이 금고에서 더 나가야 될 현금 따져본다 그러면 0.1%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지고 있을 지준이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진짜 이 정도라면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행은 약간 이런 은행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 은행 예금에 대한 지준율이 10%일 때 은행이 충분한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 인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차대조표 여러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은행 예금에 대한 지준율이 10%인데 이 은행은 10%인데도 불구하고 20%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초과 지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적 지준 10%에다가 초과 지준 10%까지 20%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법적 지준이 10%다. 그 이야기는 한 하루에 10% 정도 돈 찾으러 온다. 그러더라도 10%가 돈을 찾으러 왔다. 그러면 예금이 10% 줄죠. 준 대신에 가지고 있던 20 중에서 10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더라도 10이 남습니다. 여전히 충분히 지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초과 지준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초과 지준의 불충분한 경우는 봅시다.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것만 딱 채우고 있습니다. 법적인 10%만 딱 채우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신에 대출을 10만 원 더해주고 있죠. 더해주고 있어서 수익을 더 추구하고 있는 거죠. 안전성보다는 앞에 은행에 비해서는 수익을 더 추구하고 있는 은행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런 은행에 10만 원 정도 돈을 찾으러 왔다. 100만 원 예금 중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찾으러 왔다. 그러면 예금 찾으러 왔으니까 예금이 10만 원 줄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은행에 금고에 있던 돈이 10만 원밖에 없었는데 그 10만 원을 다 줘야 되는 거죠. 주고 나면 남는 돈은 0입니다. 지주는 법적 의미이며 부족 시에는 반드시 보충해야 된다. 자, 이래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법을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10만 원 주고 나가지고 그래도 예금이 90만 원 남아있죠. 그러면 법적 지주는 9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 은행은 2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10만 원 나가고 나서도 10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법적 지준인 소위 9만 원 이상 돈을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9만 원은 최소한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9만 원을 못 채우고 있는 거죠. 법적 의무도 못 채우고 있고 못 채우고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준관리, 유동성 관리를 잘못한 경우입니다. 지준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를 잘못한 경우. 즉 초과 지준은 예금 유출에 따른 비용 발생을 방지해주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항상 법적 지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지준 이상 초과 지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뭐 0이 아니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법적 지준이 9만 원인데 한 8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결국은 중앙은행이 빌려줍니다. 빌려주는 대신에 강한 처벌을 하면서 빌려줍니다. 소위 우리나라는 비투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경우에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대신 그 다음에 은행에 대해서 엄청난 감사와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이 알려지면 그 은행 주가는 뭐 주식시장에서 폭락을 하는 거죠. 저 은행은 기본적인 관리도 못하는 은행이다 라고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신뢰성에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따라서 이제 중앙은행이 결국은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빌려는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매일매일 변동이 심한데 뭐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지준을 운영할 때는 매 시간 지준을 보지는 않습니다. 매일 지준을 보지는 않습니다. 1단위 기준은 뭔가 하면 하루 끝나고 났습니다. 은행이 뭐 4시, 4시 반에 문 닫아가지고 은행원들은 좋겠네.
4시 퇴근이네. 4시 반에 퇴근이네. 라고 하겠지만, 실제 은행원들의 일은 4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4시에 문 닫고 그때부터 결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있는 돈, 지점부터 시작해가 결산하면 그게 이제 지역본부로 들어가고, 지역본부에서 본점으로 올라가고, 결산 다 끝나면 그게 이제 중앙은행하고, 그 다 검사해가 결과해가지고, 오늘 들어온 거, 나온 거 문제 없고, 지점이 얼마고, 그걸 다 확인합니다. 그게 다 오케이가 떨어져야지 퇴근할 수 있습니다. 문을 빨리 닫는다는 것이 퇴근을 빨리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은행에 이제 그 일이 있는 거죠. 그 지준 문제. 그 작업을 이제 그 뒤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준이 이제 적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 하루 지준은 하루 결산을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법적 지준을 채우는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 달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2주 평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평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달에 못 찾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벌칙을 부과하기도 하죠. 물론 은행은 이제 그런 벌칙을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 유지를 하는데, 한때 한 번 이제, 그때 언젠가, 한 십몇 년 전에 신한은행이 한 번, 한 20년 전인가? 신한은행이 한 번 이걸 못 채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유동성이 부족해서 못 채운 건 아니고, 계산을 잘못했던 거죠. 실무자가 계산해가지고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한국은행에서 감사해 보니까 이 항목이 이 항목으로 잘못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조정해가 보니까 그 한 번 지준 못 채웠음 나온 거죠. 그래서 엄청난 벌칙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은행의 주요 경영자가 징계를 받고 상당한 벌칙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부족한, 이 지준이 부족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준이 부족했다. 정 안 되면 아까 중앙은행에 가서 중앙은행에 빌려주는데, 이제 중앙은행에 빌릴 정도 되면 은행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문 닫고 나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오는 거죠.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리는 데가 이제 은행 간 시장입니다. 우리 콜 시장이라는 데가. 그 역할이 이제 이 기능을 하는 거죠. 만약에 지준이 부족했다. 계산해보면, 오늘 못 채웠구나. 그러면 어떻게든 어디 가서 돈을 빌려와야 됩니다. 빌려와서 그날 내에 그 숫자를 안 채워놓으면 이제 은행장 목이 날라가는 수가 생기죠. 그래서 차입을 해오죠. 차입을 해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이때는 은행 간 시장 가서 9만, 최소한 법적 10%인 9만 원은 은행 간 시장에서, 콜 시장에서 빌려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부채에서 차입금이 9만 원이 생기고, 그만큼 현금이 9만 원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비용은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이제 비용은 발생하죠. 비용은 발생하지만 최소한 법적인 그 유동성은 채웠습니다. 또는 돈을 못 빌린다 그러면 그때는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유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유가증권, 이 앞에서 봅시다. 정권을 10만 원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정권. 정권이란 것은 유가증권, 대부분 채권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은 굉장히 신뢰성 높고 유동성 높은 채권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주로 국채. 이게 이제 소위 이런 부분을 우리가 2차 지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차 지준. 이게 이제 초과 지준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현금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이자가 없으니까 현금보다는 이런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화 쉬운 국채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정권이 10만 달러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비교해보죠. 차입금 내가 얼마고, 이거 팔면 비용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 이제 못 받게 되고, 그래, 수판은 그 계산을 딱 해가지고 더 비용이 적은 걸 선택하게 되겠죠. 차입금이 비용이 적으면 차입금을 그 돈을 빌려오는 거고, 이것보다는 가지고 있던 정권 파는 게 낫다 그러면 정권을 9만 달러, 9만 원씩 팔아버리는 거죠. 팔아버리면 이게 만 원으로 줄고 이 지준에서 9만 원만큼 현금이 들어오게 되죠. 물론 그래서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중개 수수료 및 여타 거래 비용이 발생합니다. 뭐
이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이런 국채라는 것은 사실은 뭐 중개 수수료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미미하고 이제 시장 자체가 이거는 이제 소위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 비용이 그렇게 높진 않죠. 어쨌든 물론 이제 그만큼 이자, 얻을 수 있는 이자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비용이죠. 그래서 대출을,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정권을 팔아가지고 부족한 지준을 이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겁니다. 중앙에서 차입하는 경우. 중앙에서 차입하는 경우인데, 아까 말하는 이제 벌칙성으로 차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은행이 벌칙성이 아닌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그 총 통화량 관리를 한다고 이야기했죠. 시중 정책에서 필요한 양만큼 돈이 충분히 있느냐라는 걸 보는데,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돈을 더 공급을 하죠. 공급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드는 형식으로 공급을 합니다. 빌려주는 형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그 차입인 거죠. 그 차입인데, 이게 대부분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지준이 저렇게 부족해가지고 정권을 팔아야 될 상황이라 그러면 그건 사실은 시중의 은행이 돈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준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은행은 은행 간 시장에서, 콜 시장에서 대부분 돈 조달이 됩니다. 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죠. 그게 이제 시중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자금이 공급되어 있다라는 건데, 은행 간 시장에서 돈이 조달할 수 없을 정도라 그러면 전체 금융기관에서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개별 은행의 문제하고 전체 은행 간의 문제하고 차이죠. 전체 금융시장이죠. 은행 간에 결산하고 보면 매일 돈 남는 은행이 있고 모자란 은행이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총량의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남는 은행, 모자란 은행 다 합쳐가지고 다 합치면 거의 0에 가까워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많이 남으면 그거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너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급락합니다. 당장에 은행간 시장에서 이자율이 0%가 되죠. 그러면 그게 다른 채권 시장까지 다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인 이자율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죠. 반면에 은행들이 다 계산해가지고 다 합쳐보니까 모자란 은행이 더 많더라. 네트로 봐가지고 다 부족하더라. 이거는 시중에 돈을 너무 적게 공급했다는 거죠. 적게 공급했다 그러면 그건 은행들이 그냥 놔두면 다 부도납니다. 그 부도는 은행의 유동성 관리가 잘못돼서가 아니고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자금을 충분히 공급 못했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은행이 전체 자금 시장은 모르지만 개별 은행의 상태에 대해 가지고 한국은행, 중앙은행은 다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그걸 합쳐 가지고 이 정도 해서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족하겠구나 싶으면 중앙은행이 더 줍니다. RP를 통해 가지고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돈을 더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정권을 담보로 돈을 내줍니다. 이걸 파는 것이 아니라 담보로 쓰기 때문에 은행은 이게 줄지는 않습니다. 줄진 않았는데 이게 사실은 담보로 들어가 있죠. 판매 조건부니까 담보로 들어가요. 이 담보로 은행들한테 돈을 빌리죠. 그러면 그 돈을 빌려받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차입금으로, 지준으로 이 차입금이 페드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이 이만큼 9만 달러만, 9만 원만큼 생겼고, 그 다음에 지준 부족을 9만 원만큼 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벌칙성이 아니라 통화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이 부분이 메꿔질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제 개별은행은 이걸 제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익 금리는 콜 시장보다도 낮고 정권 파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대부분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할 때는 그때 이자는 어떤 시장성보다는 낮게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제일 선호하겠죠. 이게 된다 그러면 당장에 이 방법을 쓰겠죠. 이 방법이 안 나온다. 중앙은행이 오늘 공급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콜 시장 가서 딴 은행 보고 찾는 거죠. 돈 남는 은행 어디냐. 그래, 남는 은행 보고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은행 간에서 그렇게 이제 돈의 과부적이 많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 은행도 은행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계절적으로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농협, 우리나라에서는 농협을 들고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콜 시장에서 플레이어가 농협이 됐는데 왜냐하면 농협은 가을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고 그 다음에 봄에는 또 돈이 부족해요. 항상 가을에는 지출이 넘치고 봄에는 항상 부족하고 왜냐하면 농협은 주 거래가 농민들이죠. 농민들하고 주 거래인데 농민들이 돈을 빌렸다가 봄에 파종할 때 비용을 창원해서 돈을 빌립니다. 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 갚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을엔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봄에는 돈이 다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은 계절적으로 그런 가을부터는 농협이 주 이 콜시장에서 자금 공급원이고 봄에는 주로 돈을 빌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계절적으로 농협이 그런 기능, 그런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 자금을 많이 운영하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이랄까, 아니면 수출입은행이랄까, 뭐 그 수출입은 좀 국책이지만, 뭐 기업은행 또 사실은 중소기업은행 또 옛날에는, 거의 뭐 국책은행이었지만 지금 거의 반민영화됐습니다. 기업하고 많이 이 거래, 기업의 주거래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말 특수가 많습니다. 연말에는 결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고. 근데 또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애매한데, 그런 식으로 한 달 내에서도 변화가 심합니다. 한 달 내에서 변화가 했는데, 한 달 내에서 변화가 심한 게 이제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도 있죠. 월급날이 되면 돈이 다 은행에서 빠져나갑니다. 돈이 들었다가 빠져나가죠.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빠져나가는 것이 있죠. 월말 되면 월말 결제 수요가 또 몰립니다. 몰리면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급날에 따라 가지고 이 변화, 그리고 월급날에 보통 딴 모든 결제 수요가 다 묶여 있습니다. 월급날이라 그러면 일단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니까 은행 입장에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돈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결제로 나간 거죠. 그러면 일단 월급날에는 은행에 돈이 많아요. 시중에 돈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중에서 월급날이 일정하다 그러면 한 곳에 다 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통화관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에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월급날을 기술적으로 관례적으로 다 분리시켜 놨어요. 기업의 급여날은 보통 25일인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5일 정도 월급을 주고 공무원 월급날은 15일 정도, 그 다음에 군인은 5일인가 7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기관마다 월급날이 틀립니다. 그게 이제 관례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거의 굳어버렸는데 그 원인 자체가 그러니까 왜 같은 날 안 쓰고 안 하고 다 다르냐 한 거지. 다 같은 날 해놓으면 금융시장이 너무 혼란하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돈이 플랫아웃 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월급이 아니라 주급으로 줍니다. 매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달 내에 그런 자금 변동은 좀 덜한 겁니다. 주급으로 준다 그러면 위클리 블록데이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금 흐름에 있어 가지고는 그 혼란을 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위클리가 아니라 캘린더 베이스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15일이 화요일이 될 수 있고 토요일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금요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토요일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토요일 놓은 날이니까 뭐 그 전날 금요일 날 주게 되고 그러면 금요일에 뭐 일이 두 개 쌓이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중심으로 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위클리를 하면 이제 그런 문제는 조금 덜 할 수는 있죠. 뭐 그런 이유로 지금 이제 월급 주는 과정도 월급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주급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급.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급여 받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주급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건 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 같은 나라는 특히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을 판이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 선진국에서 왜 사람들이 굶어 죽냐 이런 이야기 하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뉴스를 보면 무료 급식소에 완전히 장사진을 치고 있어요. 장사진을 몇 시간을 기다려 가지고 무료로 받는 음식 몇 개 한 개 얻으려고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저축을 거의 안 한다 그러죠. 매달 받는 돈까지 매달 다 쓰고 나간 거죠. 매달 해야죠. 매주 돈을 주니까 매주 그거 가지고 매주 썼던 겁니다. 근데 실적을 해가지고 그 돈이 안 나오면 당장 먹을 거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한 달씩 돈을 운영해보면 월급쟁이 처음에 여러분 취직하고 나가요. 처음 한 달은 돈 쓰다 보면 금방 다 없어지는 거 알 겁니다. 몇 달 해보면 이거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저축도 좀 하고 이 비상금도 가지고 여윳돈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한 달씩 돈을 관리하면서 운영을 해보니까 저축도 있고 뭔가 버틸 수 있는데 매 일주일 단위로 가지고 살다 보면 완전히 여유가 전혀 없죠. 남는 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되니까 그 제일 잘 사는 선진국이라는데 다들 굶어 죽는다고 지금 야단인 그런 이상한 판이 생긴 겁니다. 이게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만 이제 그 원인 자체가 이제 그런 데서 볼 수 있다.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법이 그러니까 지중관리의 마지막 방법이 대출을 축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건데 실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굳이 한다면 할 수도 있겠죠. 당장 오늘 오는 대출이 있다. 그러면 그 대출 환수하고 롤업 안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돌아온 대출이 다행히 9만 달러가 있었다. 그러면 그 대출에 대해 가지고 대출금 환수를 하고 더 대출을 중단시켰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은 완전히 날벼락을 받는 거죠. 날벼락을 받은 거지만 어쨌든 이것도 방법은 방법입니다. 대출 축소. 그런데 이거는 은행한테는 가장 값비싼 지준 조달 수단이고 이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해서는 안 되는 수단입니다. 대출을 해서만 고객은 은행에 적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대부분 그냥 롤오버 된다 생각했는데 롤오버 안 해줘, 갑자기 안 해준다 그러면 다 그런 기업은 거의 부도가 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도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대출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이 대출을 파는 겁니다. 정권하고 마찬가지로 대출을 정권화 시켜가지고 팔 수 있는 게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루 만에 하진 못해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리면서 상품을 만들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대출을 다른 은행에 매각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비용은 엄청납니다. 매각할 때는 대출 자산의 실제 받는 대출 가치보다는 훨씬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 대출 축소 아니면 중앙은행 아니면 돈을 빌린다든지 콜시장에서 빌린다든지 정권을 매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준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준을 이제 채울 수 있다. 자, 이게 은행의 유동성 관리의 하나의 방법들입니다.